안녕하세요. 누구식의 슬기로운 부모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만에 차분한 녹화 테이프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아끼고 아꼈던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릴 거고요. 신청극장, 오늘의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많이 아끼고 아끼던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순서였는데 하필이면 송출이 고르지 못해서 많이들 불편하셨죠. 저도 많이 안타까웠고 많은 불편을 드려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흑사가 야심차게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자문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신경인지 과학계에서 아주 한 획을 그은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을 했던 학자들이 주로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영화 전체에서 사람의 감정과 뇌와의 관계를 정말 아주 잘 구체화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속에서 뇌과학이 또 어떻게 뇌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뇌과학이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영화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면들이 이렇게 뇌과학하고 연결되는구나 라고 보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감정이라는 거를 뇌과학에서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많은 부분을 스포일러를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잠시 여기서 멈추시고 영화를 보신 다음에 다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번 그때의 기억들을 되살려 가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의 줄거리, 이 영화는 이제 201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만들어지고 나서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호응과 흥행에 성공했던 그런 작품이죠. 작품의 줄거리를 먼저 설명을 대략 드릴게요.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이기는 한데, 주인공의 라일리라고 하는 주인공의 마음속에 있는 5명의 명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왜냐면 각자가 독립된 개체이긴 하지만 또 한 사람의 이 정신세계 속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명으로 새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5 존재들의 서로의 상호작용, 활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5 존재들이 이제 조이, 기쁨, 새드, 슬픔, 화, 버럭이, 그 다음에 까칠이, 그 다음에 두려움, 불안, 이런 소심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5명의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조이와 기쁨이야 슬픔이, 새드, 이 2 존재가 중심이 돼서 움직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이 라일리라는 주인공이 여자아이인데, 11살의 주인공의 아이인데, 부모님과 함께 세 가족이 미네소타에서 행복한 삶을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네소타는 미국 오데호 주변에 아주 추운 도시죠. 호수가 많고 호수가 10,000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네소타라는 지명도 그 10,000개의 호수가 많은 그런 지명과 그런 뜻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곳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그 얼음 호수 위에서 어려서부터 아이스하키를 타고 스케이팅을 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의 일상적인 놀이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아이스하키 팀이 아주 강하고 겨울 스포츠가 강한 곳이죠. 그렇게 자라던 그 라일리가, 아버지가 이제 이 IT 가이,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IT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붐업을 타고, IT 붐을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넘어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차에 짐을 싣고 산 넘고 물 넘고 바다는 안 건너고요. 쭉 오면서 풍광이 쫙 변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쫙 오면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도착하죠. 여러 영화들, 2000년도 초반에 더 락 이런 영화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시내는 어마어마하게 인구 밀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마치 그 유럽의 도시처럼 매우 좁고 높게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런 좁은 집에
가구도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집에 도착하면서 스스로가 생각했던 그런 대도시의 삶과 참 많이 다른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시작이 되죠.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라일리, 또 그런 라일리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린 시절의 여러 가지 기억들과 결별을 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들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긋나기도 하고, 감정적인 안정성이 흔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겪는 사춘기를 겉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안에서 어떤 과정들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보여주는 과정이 상당히 다이나믹하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스토리텔링으로만 보면 담담하다 할까요? 별게 없습니다. 시시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잘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이어서 보시는 동안 지루하실 틈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설정들이 좀 어렵습니다. 영화 초반에 조이라는 존재가 내면에서 나타나는데, 조이라는 존재는 핵심 감정이죠.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슬픔이라는 감정, 불안, 까칠, 버럭, 이렇게 이제 5개의 감정이 나타나는데, 이 5개의 감정이라는 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신경과학계에서 뉴로사이언스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기본 감정을 6개로 분류하거든요. 그 6개가 이 5개의 감정, 그러니까 기쁨, 슬픔, 분노, 공포, 경멸, 예, 이제 까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disgust, 여기에 놀람, 이렇게 6가지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6번째 놀람 반응만 빠졌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의인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놀람을 다 빼고 나면 다른 캐릭터들이 너무 평면적이 되니까 아마 뺀 것 같은데, 이 5가지 핵심 감정이 그대로 어떤 각각의 존재로 나타난다는 점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재밌는 건 뭐였냐면, 이들이 그냥 자기가 뭔가를 막 액션을 하면 그게 바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콘솔이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에 의해서 라일리가 작용을 하고, 라일리의 뇌가 작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버튼들이 인지과학적,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지활동, 그러니까 뇌의 지적인 활동, 사고의 활동이기도 하고, 몸의 운동 같은 거를 조종하는 이런 콘솔, 컨트롤 박스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참 재밌게 형상화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반응해가지고 행동했을 때 그 결과물들에 따라서 그런 결과물들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핵심 기억으로 저장된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라는 개념을 정말 아주 재치 있게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라일리가 아주 뚜렷한 한 5개의 섬을 형성하고 있어요. 즐거움의 섬, 가족의 섬, 예, 그 다음에 친구, 우정, 그 다음에 자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정, 또 자기가 좋아하는, 내적으로 좋아하는 하키, 아이스하키, 이렇게 개인적 관심, 사회적 관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그게 확장된 인간관계, 본인의 개인적 성향, 이렇게 정체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의 핵심 요소들을 아주 잘이라는 거의 판단 기준은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잘 선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게 정체성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초반에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크는구나 라고 생각도 하게 만들고, 저렇게 키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했다 그럴까요? 그렇지, 저렇게 커야 돼 라는 생각을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으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잖아요. 드라마는 항상 거기에 갈등의 요소가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의 갈등의 요소는 스트레스입니다. 이사라는 스트레스, 환경이 변화한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스트레스가 있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환경이 변했어요. 그리고 변한 환경이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고, 그 다른 게 좀 힘드니까 이전과는 다른 반응들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오는 이전과는 다른 행동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그 스트레스가
또 나쁜 결과를 낳고 그게 이전과는 다른 나의 행동들, 결과들 이런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람의 감정에 또 그 감정에 의해서 그 다음 행동에 저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를 정말 너무 과장스럽지도 않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의 앞에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아이들이 전학을 간다든지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저런 과정을 통해서 별일이 없어도 스트레스를 받겠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전학이나 아니면 낯선 곳에 가서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다면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이 5개의 정체성 중에 뭐가 딱 하나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지냐면 즐거움에 대한 것들이 딱 무너져요. 흥미나 내가 좋아하던 것들에 대한 자기 세계가 딱 무너지는 걸로 형상화를 하는데, 그게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는 우울해지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우울해지면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길 수 있지만 가장 가벼운 데서 먼저 나타나는 게 이때까지 즐거워하던 것들,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던 것들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도 정말 잘 실제 임상적인 현상과 잘 매치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는 건데, 이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들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어떤 글에선가는 이제 잘 지적이 되어 있던데, 이런 사단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예전에는 모든 것이 좋았고 모든 것이 즐거운 줄만 알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게 되고 서로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 5개의 존재들 중에 즐거움, 조이가 슬픔이 새드니스를 구속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너 만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심지어는 학교 가는 첫날에는 이게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이 밖에 나오지 마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그 슬픔이는 자꾸 뭔가 만지고 무슨 일인가를 벌려요. 이상하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감정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게 어딘가로 튀어나오고 새어나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감정을 억압하려는 전략, 구속하려는 전략은 실패한다라고 제가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거기서 그 모습들이 딱 그렇게 담적으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아주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거나 내러티브로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상징화되고 있어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사이드 아웃을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한 3번 정도 봤었던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한 번 더 봤는데, 요번에 마지막으로 보기 전까지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한 번 더 보면은 또 어떤 게 이해가 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까지 보면서 제가 좀 마음에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뭔가 하면, 감정은 감정일 뿐 감정의 논리라든지 이성적인 것, 계산적인 것, 이런 게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념인데, 이 영화 속의 감정 존재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정말 감정의 본질일까? 감정의 역할일까? 저런 부분을 좀 잘못 전달하는 거 아닐까? 라는 비판이라면 비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공감이 잘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게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볼 게 아니라 기쁨의 역할, 슬픔이라고 볼 게 아니라 슬픔의 역할, 까칠이의 역할, 버러기의 역할, 두려움, 소심이의 역할을 의인화한 거로 보면은 이게 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스치더라고요. 즐거움의 역할은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하고 설레게 해주고 도전하게 해주고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소심이, 불안은 무언가를 더 준비하게 해주고 위험을 피하게 해주고, 그래서 커다란 실패,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이런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감정, 영화 속의 캐릭터들을 그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감정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영화 후반부에 가면 슬픔이
오히려 봉봉이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상상 속의 친구인 봉봉이의 마음도 얻어내고 뭔가 더 중요한 일들을 해내게 되잖아요. 그게 슬픔이 그러면 기쁨보다 우월한 감정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슬픔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슬픔의 역할을 보여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슬픔은 다른 사람과 우리의 공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또 내가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 사실 자체를 수용하게 해주고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공간을 여유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사실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감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감정이라는 거에 벤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배출도 이루어지고 하는 거여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의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저와 비슷한 혼란이나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은 그 감정을 감정 자체로 보지 마시고 감정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신다면은 명료하게 그 의미나 역할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에서 신경과학적인 사실들과 좀 일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지만 제가 신경과학을 그래도 조금 공부하고 전공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일단 이 5개의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라일리의 뇌 속에 아주 가운데 본부, 헤드쿼터라고 하는 중심부에 딱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중심부가 신경과학적으로는 진짜 뇌의 중심부예요. 위치적으로. 보통 우리가 뇌에서 중요한 부분, 이마 쪽에 있는 이마 옆, 전두 옆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감정적 존재들이, 감정을 담당하는 이 존재들은 우리 뇌의 한가운데, 이쪽 축으로도 한가운데, 이쪽 축으로도 한가운데, 이쪽 축으로도 한가운데에 있는 정중앙에 있는 변연계, 영어로 이제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변연계에 있는 신경핵들이 존재하거든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미그달라라든지 히포캠퍼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신경핵의 연결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그 위에 딱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변연계들이 우리 뇌의 뭐 전두엽, 측두엽, 주정엽, 후두엽과 신경회로 연결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대뇌 피질들이 고위 기능을 하는 그 두뇌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나 그 본부, 헤드쿼터라는 이름도 참 공감이 갔고요. 나중에 이제 기쁨이와 슬픔이, 조이와 새드니스가 거기 헤드쿼터에서 이제 튕겨져 나오게 되는데, 그 튕겨져 나온다 그래야 될지 참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게 나왔을 때 기억 저장소로 이렇게 딱 가게 돼요. 근데 그 기억 저장소가 되게 미로처럼 돼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억 저장소는 해마입니다. 그 본부에서 가장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미로처럼 생긴 구조가 해마의 모습과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제가 또 예전에 연구원으로 있을 때 MRI로 이렇게 그런 해마 이런 대뇌피질 막 그리고 이런 연구도 했었는데 그때 생각도 좀 나면서 저거 참 나름 형상화를 잘했다. 3차원 구조로 그렇다고 막 뇌의 어떤 느낌을 너무 안 내면서 건물같이 정말 세상처럼 그리면서 정말 형상화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뭐 이건 사실 그 영화에서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빙봉을 만나가지고 헤드쿼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추상적 세계, abstract thinking 하는 곳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추상적 사고를 하는 곳은 전두엽이거든요. 이 전두엽의 추상적 사고를 하는 공간을 이렇게 지나가서 추상적 사고라는 것이 뭔지를 정말 거기서 너무나 잘 보여주더라고요. 언뜻 보면은 피카소처럼만 보여주지만 그게 점점 공통점을 찾고 차원을 환원시키고 뭐 이런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되게 재밌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적 개념도 또 재밌게 단순히 환원해서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심리학적으로 또 하나 앞거는 그렇게 막 모험을 하는 와중에 꿈 공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라일리를 깨워야 될 일이 생겨서 이제 꿈공장에 들어가는데, 그 꿈공장에서 거기에 이제 꿈을 만드는 감독이 낮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막 이제 그 대본을 가지고 배우들을 지시를 하는데,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일단 또 한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 앞까지는 신경과학적 지식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꿈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물론 이것도 신경과학적 지식이지만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지식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꿈을 만들어지는 3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데이 레지듀, 그날 낮에 있었던 일들의 잔상, 이것도 거기 딱 얘기를 하고요. 애니메이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또 개입했다가 잡혀가거든요. 잡혀가서 제일 깊은 곳에 딱 갇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무의식, 깊은 무의식이 갇혀있는 곳인데 거기가 지하 던전으로 표시가 돼요. 프로이트가 많은 무의식을 얘기하면서 그런 던전, 무덤, 밑에 지하 감옥 같은 이런 표현도 많이 했지만 어쨌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래서 꺼내어지면은 잠이 깰 수 있는 꿈의 역할은 프로이트가 얘기했지만 잠을 유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잠이 깨지 않기 위해 지하 감옥에 놔두는, 이런 상징도 정말 거기에 충실하게 하지만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곳곳에 그런 심리학적, 정신분석적 상징도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제 딸하고도 같이 봤었고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또 다시 봐도 늘 이 마음이 아픈 부분은 이제 그 망각의 계곡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빙봉이 희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억에 잊혀져 가죠.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빠져나오고 하는데, 유년기와의 단절,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을 어른들한테 자극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 영화 곳곳에, 애니메이션 곳곳에 그런 장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본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예전에 잘 지어져 있었던 건물들이 막 파괴되어 가는 걸 보는데, 그게 카드로 만든 집, 옛날에 갖고 놀던 인형으로 만든 궁전이 막 부서지는 것들, 이런 장면들이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사로 툭툭툭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라일리라는 사람이 정신내적으로 유아기에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어린 시절과 결별하고 있음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툭툭툭툭 보이는 것들도 좀 깨알 같지만 섬세하고 또 나름 치밀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갈등이 봉합되는 거는 조이가 슬픔의 역할이 불필요하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삶에서 깊이를 더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내 감정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 이 감정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순간서부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힘을 모으고 협력을 하고 중요한 순간에 슬픔이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기죠. 영화에서 보면은 이 주인공 라일리가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이제 가출을 해서 고향 미네소타로 돌아갈 행동을 옮깁니다. 아주 충동적으로 옮겨버리죠. 이 과정에서 다른 감정들은 행동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인지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돌리는 게 기쁨도 아니고 슬픔이 이걸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슬픔은 현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감정적 경험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정말 훌륭한 은유예요. 옛날에 고향에서 떠나와서 이제는 헤어져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돼야 다른 감정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가 본부에 돌아와서 콘솔을 만지면서 라일리의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서 그 버스에서 내리게 됩니다. 가출한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하고 다시 그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영화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제 다시 막 아이스하키 팀에도 들어가서 하키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콘솔이 되게 넓어진 것도 볼 수 있고요. 할 때에 따라서 주된 역할을 하는 감정 반응, 감정 존재 역할들이 막 바뀌어 있는 것도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의미로 이 감정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쓰였구나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 어쩌면 추상적이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영화를 한번 더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알 재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포인트가 이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커진 콘솔에 보면은 푸버티 버튼이 있습니다. 핵을 쏠 수 있는 핵 버튼처럼 좀 막 이렇게 흔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버튼이 생각보다 자주 눌립니다. 아버지들이 욱할 때 눌려지는 버튼하고 애니메이션 중간에 나오는데, 근데 이게 눌려지면 다른 모든 기능이 정지해요. 그냥 이거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것도 너무나 재밌는 비유예요. 아무리 이게 콘솔이 크고 정교에 졌다고 하더라도 그 버튼 하나에는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휘둘리고 만다는 그런 은유가 거기에 딱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해요.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한테 아이가 흥분했을 때, 그분이 오셨을 때는 우리 아이가 아니니 대화를 좀 잠시 미루셔라, 이런 말씀도 드리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그렇게 딱 형상화되는 게, 이게 정말 저런 상징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작업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예술이 가진 큰 재미고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 숨어있는 이런 심리적인 인지과학적인 얘기들만 이렇게 모아서 제가 제 기억에 의존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이걸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중간중간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숨은 상징을 하나하나 찾아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꼭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심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과학, 심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해석하고 상징화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느낌을 가져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좀 더 깊이 하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보시고 나서 뭐 이런 건 좀 궁금한데요, 이런 건 뭔가요? 하고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음 방송 때나 이렇게 보고, 아니면 또 댓글 제가 바로 댓글 달아드릴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면 또 댓글도 달아드리고 할 테니까 자유롭게 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었지만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신청극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